안녕하십니까. 동문이신 중산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주관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8주차 첫 시간으로 독일은 많은 면에서 한국의 마중물의 나라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남해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해에 가시게 되면은 그 독일 마을을 이렇게 필수적으로 거기 가시는데, 독일 마을에 가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나 살 수 있는 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진실로 이분들은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생에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사시는 땅입니다. 독일 마을에 정착하신 분들은 파독광부가 14분, 간호사가 31분 해서 45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는 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대개 10월에 가면은 그 독일의 뮌헨에서 하는 옥토버 페스트를 여기서도 합니다. 아마 10년째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독일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그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님들과 간호사님들이 정착해서 사시는 마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일을 한국의 마중물의 나라다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960년대, 1960년대에 그 한강의 기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강의 기적은 바로 독일의 나인강의 기적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제 경제개발의 마중물에서 독일은 통일의 마중물로 바뀌게 됩니다.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하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독일마저 통일을 하게 되자 우리 한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독일에 가시면은 통일 메시지를 항상 발표를 했습니다.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평화통일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도 독일이 한국의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한국 경제의 마중물의 나라 독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하면은 1964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해마다 2,000명 정도씩을 서독으로 파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간호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1966년만 해도 1,000명, 1970년에는 1,717명, 물론 76년에 이제 62명으로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약 11,057명이 독일에 파견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부들이 1963년에서 77년까지 7,936명이 파견되어서 그 중에 광부가 78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송금한 돈이 그 당시에 1억 164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 당시 100달러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1975년에만 보면은 2,768만 달러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송금해서 이걸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에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 차관 4천만 불 정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리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 불을 꾸는 데 있어서 간호사와 광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 그 당시에 1964년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80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꿔달라고 하니까 독일에서 당신네 나라를 뭘 보고 돈을 꿔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이제 생각이 떠오른 것이 독일에 와 있는 간호사와 그리고 광부들의 인건비를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4천만 불을 꿔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그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본 아우토반, 이 아우토반이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갖다가 까는데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에서 아우토반을 본 이런 소감이 적극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가장 큰 그 성과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걸로서 이제 물류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호사 광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은요, 1965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12.2%, 그 다음에 1966년은 11.8%, 1967년에는 15.1%라고 하는 그 경제성장에 대한 10% 내외의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전하도록 하죠. 이게 독일 분들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후에 3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 3년 후에 독일 대통령 르비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영빈이 있죠. 그래서 이 귀빈을 막기 위해서 뭐를 졌냐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신라 호텔에 가면은 영빈관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이분이 첫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르비케 대통령은 한국에게 뭐를 부탁을 했냐면은 그 정상회교의 의전을 좀 관소화하고 말하자면 경호나 수혜원 수도 좀 줄여두도록 했는데 큰 영빈관을 지어서 맞았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셨다 그래요. 당신네들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차관을 빌려다가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따로 건물을 지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영빈관은 다시는 외국의 정상을 맞는 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 영빈관을 삼성에 불화를 해가지고 신라 호텔의 영빈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빈관이 결혼식장으로 쓰였고 저도 그 결혼식장에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인적 물적 교류 현상을 보면은 지금 제일동포가 독일에 44,864명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은 6,835명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무역 수직 적자가 독일에게 11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100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대독일 수출입 품목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이 나냐면은 54억 달러가 자동차 수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이 무역 적자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또 많이 수입이 되죠. 8억 2,100만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약 독일에 파는 것은 한 16억 달러 정도 이렇게 파는 데 반해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는 대한민국의 3.6배,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땅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8,400만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남한의 약 1.6배 되는 것이죠. GDP는 3조 8,462억 달러, 남한의 약 2.7배,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46,000불로 남한의 1.5배. 그런데 이제 독일의 종교를 보면은 카톨릭이 3분의 1, 개신교가 3분의 1, 나머지가 무교나 기타 종교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 우리가 잘 아시는 여자분이신데 메르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는 항상 독일을 얘기할 때는 영국과 프랑스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GDP를 보면은 독일이 4등, 영국이 5등, 프랑스가 6등.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독일이 한 4만 7천 달러, 그 다음에 영국이 4만 2천 달러, 그 다음에 프랑스가 4만 2천 달러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인구는 독일이 8,300만 정도 되고 영국은 6,600만, 그 다음에 프랑스는 6,500만. 면적은 프랑스가 64만 3천, 그 다음에 독일이 35만 7천, 영국은 24만 2천으로 한국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화는 프랑스와 독일은 유로화를 쓰는 대신에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세계 위상을 보면은요, GDP, 명목 GDP로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유엔 분담금도 미국, 일본, 중국 다음에 독일이 네 번째로 많은 그 유엔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강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어의 세계적 위치를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독일어의 세계 위치는 17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가 자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인도의 힌디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은 17위밖에 되지 않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공부했을까 하고 조사해 봤더니 미국이 62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59명, 프랑스가 40명인데 반해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4사람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력은 세계 4강인데 말하자면 국제적인 세계적인 위치는 10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거는 독일이 받아야 되는 업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2,800만 명이
났습니다. 민간인이 1900만, 군인이 900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595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연합국에서 4400만 명, 패전국에서 14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 굉장히 은혜로운 나라고 말하자면 행운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만 봐도 독일은 아프리카의 4개의 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나미비아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그 다음에 카메룬, 이런 것들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독일의 식민지였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패전으로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패전으로 끝나면서 독일은 전 세계 하나도 식민지를 갖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언이 말하자면 독일어를 쓸 일이 별로 없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은 독일은 국력보다도 더 높은 3위입니다. 세계 수출액을 보면은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독일이 3위입니다. 수입액도 마찬가지로 수입액에 있어서는 이제 1, 2위는 바뀌죠. 미국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이게 무역에서 위치는 3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 경쟁력에서 보면은요, 무역 의존도로 보면 독일은 또 2위가 됩니다. 멕시코가 제일 의존력이 높고 독일이 2등이고요. 세계 수출 1위 품목수를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1720개로 제일 많고 2등이 독일 693개, 한국은 77개로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의 맹주로서의 독일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EU의 예산이 1165억 달러, 유로 정도 되는데 독일이 258억 유로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회 의석수가 751석이 되는데 그 중에 96석이 독일이고 프랑스는 74석, 영국이 73석입니다만은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은 27석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럽 방위면에서는 물론 이제 나토 방위군에서 그 미군이 유럽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34,674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데가 일본, 다음에 2등으로 많은 데가 독일, 그 다음에 3등이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유럽 방위의 미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독일의 포용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그 포용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ODA다. 이게 이제 얼마나 후진국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약 한 34억 달러, 아니 346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이제 ODA로 내놓는데 독일이 2등으로 238억 달러를 ODA로 지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의 난민 발생인데 난민이 지금 전 세계 난민이 6,85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유럽의 난민 중에서 제일 많은 141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잘못을 많이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배워야 될 독일의 과거 청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잘못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을 약 570만 명을 이렇게 살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최근에는 많은 그 용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은 베를린에 보면은 주요 과거사 반성 기념관이 10군데나 됩니다. 예, 유태인 박물관도 있고요. 테러의 지형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과거사 반성 기념관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브란트 수상이 유대인 묘지에서 무릎을 꿇는 현상은 세계를 굉장히 감탄하게 했었던 거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조가 되는 거는 아직도 일본은 과거 청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못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전임 총리인 아베 총리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731번이라고 하는 자위대 비행기를 타는 모습은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731이라는 것은 일본 군 부대 중에서 2차 세계대전 군 부대 중에서 세균전 부대 번호거든요. 731 부대 하면은 세균전 부대인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의도적이었다고 보는데, 비행기에 자위대의 비행기에 731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는 장면은 세계를 경악시킨 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독일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특징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굉장히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 쉽게 설명하면 대학 안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독일도 점점점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 가지고 현재는 한 50% 수준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또 만약 대학 진학률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한 70%대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독일을 어떤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유학생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유학생이 6,835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대학교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학사, 석사, 국제 학생이 예외 없이 학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 중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풀타임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돈을 벌어서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허가된 나라다. 그래서 독일이 유럽 최대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유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어느 나라? 독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공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는 9개 주요 공과대학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옌공대, 베를린, 브라운슈바이크, 다름슈타트, 드레스덴,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 카를스루에 공과대학, 뮌헨 공과대학,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이렇게 9개의 대학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대학의 격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가면은 MIT, 스탠포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 국립대학들인데, 국립대학은 등록금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대학을 다니는데 그 주거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 전후가 있어야 되고요. 시골 대학이라면은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유학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학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능한 분이 계시면은 부모님의 부담도 덜어된다는 측면에서 독일 유학은 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특성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독일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천재성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인의 천재성에 대한 점원 지니어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천재 하면은 우리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독일 천재 분이시죠. 그 다음에 그 철학자 하면은 라이프니츠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 하면은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바그너, 그 외에 바하, 핸델, 브람스 등등이 전부 독일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문학가 하면은 누구예요? 괴테잖아요. 괴테의 IQ는 약 2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천재가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의 나치의 간부들은 모두 높은 IQ를 가진 천재 집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에 맞으면 괴물이다. 천동의 천재다 하는 괴벨스 같은 사람도 거의 IQ가 200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왜 같은 IQ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쓰이는가 하면 또 한 IQ 집단은 인류의 불행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9번째 지능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영성이다 이거죠. 그 영성이 작용을 하면 천재가 세계적인 공헌가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요새 연구 대상으로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천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독일이 때로는 세계의 두통거리가 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세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9번째 진행이라는 단어가 요새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세계 최고의 맥주의 나라입니다. 맥주 공장이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맥주의 종류가 4000종이 이렇게 다닙니다. 세계에서 독일 사람들이 1인당 맥주를 어느 정도 소비를 하냐면은 1년에 104리터 정도를 소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독일이 맥주의 나라가 됐느냐?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물이 나빠서. 그래서 독일은 재미있는 것이 물값이 맥주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물 사 먹는 것까지면은 맥주를 갖다가 두세 병, 양으로 2배, 3배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먹는 나라가 됐고 그것이 세계적인 맥주 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 하면은 오페라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는 거의 독일 출신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 오페라 공연이 23,000회가 열리는데 그 3분의 1인 7,291회가 독일에서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1년에 독일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를 보면은 1458회다. 하루에 적어도 독일에서 3곳 이상에서 오페라가 공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전체보다는 비엔나,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인구당 그 100만 명당 오페라 공연의 수는 비엔나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독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고민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독일은 그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반올림에서 차이가 납니다만 일본도 47세고 3등인 이탈리아도 47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주축국이었다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한 10살쯤 낮은 38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노령화 국가가 되었을까?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세 나라는 포용력이 없어요. 이민도 받지 않습니다. 입양아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늙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게 보면은 독일이 지금 세계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독일의 고민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이 난민을 141만 명을 받고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의 연도별 인구를 보면은요. 독일이 통독을 하던 당시에 7,975만 명이었다가 2002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8,253만 명으로 인구가 늡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인구가 8천만 명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대로 가면 독일은 없다라고 생각한 독일의 지도부가 이때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금 인구를 8,280만 명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이민이나 입양자를 받지 않아서는 독일은 유지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타적인 것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형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노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년은 65세였던 것을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년이 대충 60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머지않아 65세, 머지않아서 70세로 정년 조정을 해야. 독일에서 가장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인화 공장 시스템이 있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으로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600명 정도의 종업원을 필요로 합니다. 연간 한 50만 켤레 정도의 신발을 만드는데 근데 아디다스에서는 10명이면 됩니다. 물론 무인화 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인 공장 덕에 23년 만에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독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일의 제조업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1위가 독일 하는 이유가 2차 산업혁명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전체 나라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데 바로 독일이 제조업으로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어떤 나라냐?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1363시간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 나라예요. 약 34달러 정도를 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6,389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의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 비중이 7%인데 반해서 독일은 그 2배인 14.8%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일 기업이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대당 14,260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는 그 거의 3배에 가까운 36,150달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의 동급의 자동차에 비해서 벤츠나 BMW는 2~3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 자체 그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도 나오느냐? 독일의 전력 비용에서도 나옵니다.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따라서는 이건 값비싼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45%로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겠죠. 독일에 그 7년 만에 약 2010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7년 만에 약 가정용 전기 요금이 23%가 인상이 됐고 산업용 전기는 41.8%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독일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 풍력발전소가 곳곳에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거로 생각하는데 독일은 지금 가장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발전에 거의 올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해상 풍력 발전이 세계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의 원동력이 뭐냐? 자동차를 BMW나 벤츠는 현대자동차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지불해도 되고 인건비를 2배 이상 지불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유의해야 되는 거는 선진국이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따라가려면 토탈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어렵다. 토탈로 국가적인 전체 경쟁력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독일은 어떤 나라? 히든 챔피언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 세계 1등 기업을 얘기하는데 독일이 세계에서 1307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히든 챔피언이 23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기본적인 제도가 뭐냐면은 마이스터 제도입니다. 마이스터라고 하는 거는 기능장, 우리나라가 얘기하면 기능장의 이제 최고의 기능장을 하는데 그 독일의 특징은 법적 허가가 필수적인 수공업체가 41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격, 이게 라이센스가 없으면 전혀 못해요. 미장이, 목수, 기와장이, 도로공사, 석수, 우리가 잘 아는 그 굴뚝 청소부도 이게 자격이 없으면 아무나 못합니다. 물론 다른 종류, 요새 면제가 된 종목들이 있어요. 53개 종목은 면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이나 시멘트 바닥을 까는 작업자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마이스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아무나 하는 것들이 없어요, 독일에는. 뭐든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큰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세계 메이드 인 라벨 순위를 보면은 독일이 1등입니다. 100점으로. 스위스가 98점으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벤츠를 왜 타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벤츠는 운전할 때보다 내릴 때 으쓱하는 재미로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가치가 타 나라의 국가에 비해서 독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과학기술에 있어서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은 세계에서 3위이다. 이렇게 미국이 1등, 영국이 2등, 상국이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화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회사 바스프라는 거 이것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 국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의 순서고 그 다음에 국가별 H 인덱스의 순위도 미국, 일본, 독일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의약품 산업이 발전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그 의약품 완제품 수출 현황을 보면 독일이 세계 1위입니다. 약 11.58% 정도. 2018년만 봐도 그 완제품하고 원료 의약품까지를 다 합친다고 하면은 미국 다음에 독일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 의약품 산업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가 없어가지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19세기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섬유 산업인데 섬유 산업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도에서 인디고 브루라든지 이런 염료를 수입할 수가 있는데 독일은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염료를 수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석탄의 콜탈에서 그 염료를 얻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린이라는 게 이 콜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료를 생산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콜타르라는 것이 의약품의 보고라는 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난하게 이 석탄화학이 발전되고 그 석탄화학의 결과로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과 독일 월급 명세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유럽 국가는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게 미국이고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 반해서 독일도 사회주의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보면은요, 월급에서 약 40% 정도가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로 냅니다. 우리나라는 약 14%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은 대학 등록금도 안 내고 의료보험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사회보험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진국에서 왜 독일은 대학 등록금을 안 받는데 한국은 받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 대신에 독일은 자기의 수입에서 약 40%를 세금으로 내고요. 우리는 14%밖에 내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다 감안해서 등록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또는 뭐 의료비용을 많이 낼 거냐 적게 낼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지 어느 단편적인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기업은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독일 총리 메르켈은 한국의 삼성 경영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독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실질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 469만 4천 명 정도고요. 프랑스가 80만, 영국이 70만, 이태리가 14만 정도 되는데
독일은 7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 수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미국이 22만, 프랑스가 3만 4천, 영국이 4만 4천, 이태리가 3만 6천인데 독일은 10,00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정도로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잘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게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유럽연합이라는 데가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경에서 차단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신 검문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집안에서 대기할 수도 없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꽤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오신 분 한 분을 만났는데 독일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독일 사람인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 문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3분질이 가톨릭이고 3분질이 개신교고 나머지 무종교가 3분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독일의 가장 큰 교회의 고민은 신자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종교의 문제점은 어디가 있느냐. 독일에서는 이 국세청에서 그 유지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개인이. 나는 카톨릭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월급에 이제 11조잖아요. 11조를 걷어서 그것을 카톨릭에다 전달해 줍니다. 또는 개신교에다 전달해 주죠. 물론 그 독일은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교가 굉장히 성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시민의 소득의 10%를 걷어서 교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신부나 목사님 입장에서 유지비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자 수가 많고 적음에 별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의 교회에서 신자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이게 돈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헝그리 정신이 줄어들고 그 헝그리 정신이 그 독일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그 대륙별로 보면은 교황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123명의 추기경 중에서 독일이 10명이나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신자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1950년만 해도 카톨릭이 약 45.8%였던 것이 지금 30% 미만으로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의 조용기 원로 목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4차 원성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약 한 4, 5만 명이 몰렸다 그래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한 번도 이게 물론 이제 2005년 그 미션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이제 한 건데 독일에서 4, 5만 명의 신자가 모인 것이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잠든 독일 교회를 흔들어 깨웠다라고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독일의 그 영성이 많이 이렇게 그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 국가 하면은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요. 이것으로서 대체적인
독일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충분히 쉬신 다음에 2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